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우교수입니다. 잠깐 오늘 아마 이제 오산시에서 제1회 진로진학 박람회 그리고 이제 특강을 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잠깐 좀 설문조사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도 손 들어보시죠. 학부모님도.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예. 중학교 3학년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바로 2022 대입전형 대상이 되는. 그쵸? 예. 갑자기 한숨부터 나오네. 예. 그 다음에 고등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생. 예, 고등학생. 예. 고3 있어요? 예. 지금 이 시간에 고3은 있으면 안 되는데. 그쵸?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바로 이제 수시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한참 이제 대입 전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이제 진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마 오늘 1회 우리 진로진학 박람회 1층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는데, 저도 둘러보고 왔거든요. 보니까 이제 코딩, 아두이노, 그 다음에 로봇, 바로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가 되는 만들기,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진로 체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나 행사들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고 이런 행사보다는 보고 느끼고 이런 정도인데, 이제는 직접 만드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내가 앞으로 미래에는 뭘 할까, 이런 진로에 대한 목표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어떤 학교를 진학할까, 어떤 전공을 할까에 대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보면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EBS의 그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교통방송에 보면 상담받고 대학까지 하는 프로그램 진행을 1년 반 동안 하면서 입시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TVN의 그 브레인 티저라고 하는 창의 융합 그 프로그램을 여러 만들어서 대학생들의 토론 배틀이 있어요. 토론 배틀 프로그램을 심의도 하고 또 진행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경영하고 호텔 경영을 호텔리어의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 보기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들 겁니다. 입시가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면서 대학 입시 같은 경우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또 수능 중심 전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 바로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요령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2022 대입 전형에서 큰 틀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학생부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까요? 학생부의 기록이 몇 가지 항목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항목? 몇 가지 있어? 네, 10가지 항목이 있어요. 10가지 항목이. 원래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중학교 3학년부터는 2개가 줄어요. 그게 1, 2번 항목이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이 합쳐져가지고 하나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진로 희망란이 없어집니다. 진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학교생활 기록부에 진로 희망란이 없어질까? 그러는데 하도 이제 여러분들의 진로가 이렇게 딱 입시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진로 희망란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진로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에 보면 진로 체험 활동에 진로 희망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는 이 박사정관들은 여러분들의 진로가 뭔지를 못 봅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들어가는 바로 동아리 활동하고, 그 다음에 수상실적 같은 게 있는데, 수상실적 같은 경우도 한 학기에 하나만 기록이 돼요. 한 학기에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하면 5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상을 많이 타려고 할 필요가 없어. 또 하나, 동아리 활동도 1년에 딱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요. 1년에 하나씩.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기록을 하는데 대학에서 볼 수 있는 항목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러면 별 필요가 없나요? 학교생활 기록부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게 아니에요.
학교 생활 기록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려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공부인데 공부에 신경을 안 쓰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내신 성적은 낮은데 활동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자, 가능하면 학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것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진로에 대한 고민하면서 뭘 할지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을 학교 생활 중심으로 하라는 취지로 이번에 2022 대입 전형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바로 뭐가 없어지죠? 문과, 이과에 대한 선택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창의 융합형 인재로 여러분들이 양성을 해야 됩니다. 양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문과, 이과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고 탐구 과목이 몇 가지가 있죠? 탐구 과목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문과 학생들은 탐구가 9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탐구가 8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 탐구는 뭐냐면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그게 원투로 하니까 8개가 돼요.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은 뭐죠? 세계지리, 사회생활, 윤리와 사상자 이런 걸 하면 총 9개가 돼요. 그래서 17개가 되는데 17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본다 그러면 2과목만 선택하면 돼요. 내가 문과든 이과든 관계없이. 자, 선생님이 왜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깊숙이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산시에서 만든 이 진로 진학 박람회에서도 보면 1층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4차 산업의 혁명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뭘까? 선생님 저는 문과 유형인데 문과 유형이면 뭐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관련이 없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과인데 이과면 그럼 만드는 것은 4차 산업하고 관련이 있는데 만들지 않는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없나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냥 하나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진행할게요. 4차 산업혁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아는 사람? 네, 원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에 다보스 포럼의 이사회 의장인 크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썼던 용어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을 가서 독일에 가서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이 난립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독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에서는 용어가 달라요. 어떤 용어를 쓰냐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가지고 열심히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이렇게까지 크게 쓰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그런데 미국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환이 되는 지능정보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독일에서 유럽과 같은 데는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요소들은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을까? 그것은 다보스 포럼의 이사회 의장인 크라우스 슈밥 이야기에서 그런 게 아니고 2016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바로 바둑을 대고 가면서부터 갑자기 이게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을 본 친구 한번 손들어 보세요. 봤죠? 자, 이세돌 구단이 유일하게 이긴 국이 있습니다. 몇 국을 이겼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몇 국을 이겼어요? 예, 바로 4국, 네 번째 대국을 이겼습니다. 자, 알파고를 만든 사람은 바로 이제 영국의 천재학자인데 바로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친구인데 시리아계 사람이에요. 시리아계 사람인데 바로 영국의 주니어 체스 챔피언인데 이 친구가 20년 동안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면서 바로 바둑의 경우의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를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제일 많은 걸 보니까 바둑이고, 그래서 바둑의 형태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보고자 만든 내용이 바로 알파고입니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을 왜 이 데미스 하사비스가 이세돌 구단을 선택을 했을까? 왜냐면 이세돌 구단은 전 세계 1위가 아니에요. 커제라는 친구가 있는데 왜 이세돌 구단을 선택을 했을까? 자,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큰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세돌 구단이 바둑의 기본을 주는 바로 바둑의 고수들 중에서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기본을 두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세돌 구단을 선택을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세돌 구단도 바둑을 대국을 할 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어떻게 인간의 바둑 챔피언을 이길 수 있을까?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다 이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국, 2국, 3국을 다 졌습니다. 그런데 4국을 이겼어요. 자, 4국에서 보면 4국에서 89수가 있습니다. 89번째 둔 이세돌의 그 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 수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수였어요. 근데 그 수를 두는 순간 알파고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고 학습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승리 확률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네 번째 대국을 이세돌 구단이 이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정상적인 경로인데, 우리가 과거에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생각했을 때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식을 답습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식을 단순하게 암기를 함으로써 인간보다도 빨리 기계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인간을 넘어선다는 개념을 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세돌 구단이 네 번째 대국을 딱 이겼다 그러면 다섯 번째 대국도 누가 이긴다? 이제는 인간이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알파고를 따라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섯 번째 대국도 이세돌 구단이 이겨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예견을 했는데, 문제는 다섯 번째 대국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알파고가 또 이겼어요. 자, 뭘 했냐면 알파고가 그날 이세돌 구단한테 대국을 하다가 졌어요. 그 다음 시간부터 바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처럼. 내가 왜 졌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의 알고리즘이 바로 알파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생각의 알고리즘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졌지? 이세돌 구단이 왜 89수를 2수를 뒀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이세돌 구단 잠을 자야 되죠. 근데 알파고는 잠도 안 자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내가 실수했던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루어진 다섯 번째 대국에서는 다시 일방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알파고가 이깁니다. 자, 여기서 모든 전문가들이 바로 이제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기계적으로 학습한 컴퓨터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사람처럼 생각의 알고리즘을 갖기 시작했고, 사람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직관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 와 있는 바로 현상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촉발하는 것은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인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일상에 알파고는 어떻게 다가왔고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요소일까? 라고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립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은 기술자가, 과학자가,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뭘 가지고? 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의 반대는 뭐죠? 다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난달 말에 8월 달에 드디어 스마트폰 대수가 5천만 대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전 인구가 한 사람당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의 반대말은 피처폰이라는 건데, 피처폰은 뭐냐면 컴퓨터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인터넷이. 그래서 피처폰이라고 그러는데, 피처폰의 상대적인 개념이 바로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은 뭐냐면 스마트폰은 컴퓨터에 전화기가 있는 개념입니다. 컴퓨터 안에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스마트폰에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록이 여러분들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때죠? 모든 사람들이 기록하는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바로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결사회라는 거예요. 연결사회. 근데 이 연결사회가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초연결사회라고 해요. 누가 연결하냐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연결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이 잘 때는 연결이 안 돼요. 그쵸? 여러분들이 끄게 되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있어. 뭐냐면 24시간 동안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요 1층에 가면 딱 써져 있어. IoT라고 들어봤죠? IoT. 그게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인터넷 오브 띵스인데 바로 사물이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스피커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마이크가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선생님을 찍고 있는 바로 이런 화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선생님이 활동을 하든 안 하든 24시간 동안 계속 봅니다. 전원만 있으면. 그 연결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모두 다 연결된다. 그래서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이 연결되는 정보들은 그냥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 거죠. 숫자로 이야기하면 0하고 1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데이터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연결 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초연결 사회라고 했듯이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무슨 데이터라고 그러죠? 빅데이터. 예, 바로 빅데이터 세계.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많냐면 우리가 생성하는 지금 데이터가 인류가 생성하는 1년의 데이터가 35제타바이트 정도가 되는데 30제타바이트 정도 되는데 제타바이트라는 용어를 여러분 처음 들었죠?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국회 도서관의 도서관 인쇄물에 무려 10억 배가 1제타바이트. 10억 배가 1제타바이트. 그걸 30제타바이트를 지금 1년 안에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학습을 통해서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에 한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를 대체할 만한 것이 생겨났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바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인공지능.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초연결 사회가 수많은 데이터를 형성하는 빅데이터 세계를 만들었고 이 빅데이터를 소화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해진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선생님 그러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고 나는 인공지능과 관련 없기 때문에 4차 산업과 관련이 없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인공지능을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지금 다 뿌려요. 누가 뿌릴까요? 누가? 구글이, 아마존이, 페이스북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요. 어떻게 하느냐? 다 공짜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나는 문과 계열이다. 자, 문과 계열이다 그러면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이과 계열이다. 내가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일상에 바로 지금 중간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 오토메이션이라는 용어로 2015년에 나왔는데, 자, 4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 그랬죠? 바로 초연결 사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연결이 막 돼 있어요. 모든 게 연결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연결이 돼 있나? 자, 연결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시계에서, 각종 사물 인터넷에서, 공부에서 다 연결됐죠. 이 연결된 정보를 보관하는 곳이 어디죠? 그렇죠. 빅데이터로 전환이 되는데 이걸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하나의 창고 안에 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바로 구름 위에다 올려놓는 거, 구름 위에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이 구름을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로 구름 속에 저장하는 것을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일까 한번 봤더니 2017년 기준으로 페이스북에 1분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90만 개가 로그인이 되고 구글에서 350만 개가 서치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동영상이 410만 개가 1분 안에 이게 계속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세상이다 그래서 IoT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는 IoT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IOP도 있고 IOE도 있고 IOL도 있고 IOE 에너지 여러분들이 하는 대체 에너지들이 전부 또 인터넷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이제 IOE, IOP, IOL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이 다 연결되는 세상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연결된 사회에서 나온 게 바로 뭡니까? 빅데이터라고 그래요. 근데 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 많으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만. 근데 실제로 데이터는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냐? 예. 201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는 2.8 제타바이트가 만들어졌는데 불과 2년 후입니다. 2020년에는 35 제타바이트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1 제타바이트는 미국 의회 도서관의 인쇄물의 10억 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다. 자, 빅데이터 기업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빅데이터 기업들이. 자, 이것도 보면서 이게 뭘까요? 이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예, 많다 생각하면 됩니다. 많다. 자, 빅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이 처리하는 것들이 뭐냐?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바로 이 인공지능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인공지능의 IQ를 한번 볼까요? 원래 인공지능의 IQ는 옛날에는 뭐였냐면 개미 정도의 IQ를 가지고 있었어. 옛날이라고 해봐야 1980년대. 얼마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새, 우리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머리 나쁘면 내가 새대가리인가? 그러잖아. 새의 IQ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침팬지의 IQ, 그 다음에 인간의 IQ였는데 바로 알파고.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의 바로 이제 출발점이 됐던 알파고. 이건 이제 딥마인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바로 머신러닝이라는 이 기계학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은 지금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머리를 넘어가는 그런 성능을 가진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란 말은 언제 나왔을까요?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1956년도에 여기 다트머스에서 나왔죠. 다트머스 대학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지금 몇 해 전에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김영 총장이요.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다트머스 대학에서 1956년에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파고를 경험했던 2016년이 돼서야 인공지능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왔어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자, 2030년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간인데 모든 것들이 자동화가 되는데 어느 정도냐? 농업이, 그 다음에 의료에서, 그 다음에 제조에서, 그 다음에 자동차가, 그 다음에 SNS에서, 그리고 금융 쪽에 50% 이상이 다 자동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고용인구의 50%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3년 후가 되면 47%의 현재 직업들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업이 많이 없어지면 선생님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지나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동화될수록 새로운 직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인쇄 기술이 누가 제일 먼저 발명을 했죠? 공식적으로 원래 우리나라가 다란이경이 제일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됐는데 고려시대에 근데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1400년도에 구텐베르크가 만든 인쇄술이 바로 인쇄 기술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데가 1400년인데 그로부터 200년 후가 돼서야 뭐가 이루어지냐면 만원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의 기술들은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4차 산업을 정의하는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지능화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화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어떤 면접 시간에 가서 이런 질문이다. 너는 4차 산업혁명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면 일단 핵심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연결사회입니다. 그 연결사회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돼 있고 그 빅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초연결,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세 가지 요소가 4차 산업을 연결하는 이 세 가지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 4차 산업혁명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에요? 이제 이거 생각되는 거죠.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5가지만 골라봤어요. 5가지만 골라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4차 산업과 관련된 유망된 산업들을 봤더니 자율주행 자동차. 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금은 운전자가 조금 관여를 하지만 나중에는 뭐냐면 목적지만 입력하면 여러분들이 운전기술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갑니다. 그게 2025년 불과 7년 후가 되면 이제 현실화됩니다. 그 다음에 웨어러블 그리고 로봇, 3D 프린터,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조업에서 굉장히 활성화하는 5가지 산업이에요. 이걸 간단히 하나씩 보면 자동차를 볼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운전사가 있죠. 운전사가 운전을 하죠. 이번에도 큰 사고가 한번 났는데, 자,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는 운전사하고 보행자하고의 개념이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를 구성하는 것이 예전에는 뭐였냐면, 전장이나 엔진이나 크랭크라고 하는 굉장히 보이는 물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그런데,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이 커지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이 어딜까요? 토요타도 아니고 폭스바겐도 아니고 BMW도 아니고 벤츠도 아니에요. 어떤 기업이냐면 바로 엔비디아, 구글, 모빌아이라고 하는 바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어요. 옛날에는 구글이 자동차 기업이 아닌데 자동차 기업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를 제일 먼저 만든 자동차가 뭐죠?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 생각나요? 테슬라. 자, 테슬라라고 하는 것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작년까지 테슬라가 만드는 자동차 대수가 7만 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의 가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인 포드나 GM의 기업 가치보다 높아졌어요. 자, 그런 기업들이 바로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협적인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어떤 자동차를 만드냐면요. 중국에서 만드는 자동차의 컨셉은 뭐냐면 자동차는 병원이다. 자동차는 병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동차는 어떻게 병원이 돼요? 예, 어떻게 되냐면 운전자가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혈압, 맥박, 그 다음에 모든 건강의 요소를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 요소를 체크해서 여기 모니터 화면상에 뭐라고 나타나냐면 지금 운전자는 혈압이 높습니다. 내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지금 맥박은 평소보다 높습니다. 빨리 뜁니다. 지금 신경계가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자동차 안이 뭐가 됩니까? 병원이 되는 거예요. 병원. 자, 이런 회사를 누가 만드느냐? 중국에 있는 정부에서 BMW, 폭스바겐, 벤츠라고 하는 회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라고 하는 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하고는 전혀 다르게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이런 자동차의 생태계가 옛날에는 엔진들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뭐냐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기술 수준 단계가 지금은 직접 운전하지만 불과 2025년 7년 후가 되면 이제는 운전자들은 목적지까지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택시회사가 있어요. 택시회사. 자, 택시회사 중에서 기업 가치가 제일 높은 택시회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우버라고 하는 회사 들어봤어요? 우버는 뭐냐면 우리로 보면 영업용으로 이제 주선을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나라시 택시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우버의 기업 가치가 택시 회사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런데 우버라는 회사는 택시를 만드는 회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또 하나. 호텔에서 호텔 기업에서 제일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이 어딜까요? 에어비앤비. 여러분 에어비앤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는 가지고 있는 호텔이 하나도 없는데 호텔이라고 하는 산업에서 기업 가치가 제일 높아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세상이 예전처럼 만들던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이제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테슬라의 주가가 2017년 말 현재로 포드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를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기업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웨어러블입니다. 웨어러블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착용하고 있는 의복, 신발,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뭐하고 연결되냐? 전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 자, 이게 웨어러블이에요. 이 웨어러블이 지금은 보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죠.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해석이 안 되죠? 네, 넘어갈게요. 해석이 여기 보면 이어폰, LED 유고, 팔찌, 벨트, 헤어밴드, 안경, 팔목밴드, 반지, 스마트 신발, 발목밴드. 그래서 이제 3년 후가 되면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의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군인들의 군복이 전부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센서가. 그래서 건강을 체크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웨어러블이 어떻게 진화할까? 진화를 단계를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 볼까요? 지금은 액세서리형입니다. 액세서리형. 근데 이 액세서리형이 조금 가면 이제 직물이나 의류형으로 바뀌어요. 의류형으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신체 부착형입니다. 신체 부착형. 마지막으로 생체 이식형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4차 산업혁명을 직접 보기 위해서 선생님 어떤 것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인데 영화 두 개를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영화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입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 본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꽤 오래된 친구도 옷 있네요. 자,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냐면 2002년에 만들어졌어요. 2002년에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유태인인데 가장 세계적으로 천재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인데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나오는 많은 요소들이 바로 생체 이식형과 신체 부착형, 바로 웨어러블들입니다. 이게 2050년대를 상상하면서 만든 영화인데 이미 2018년도에 다 현실화됐어요. 그래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 영화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본치고 있어요. 아이로봇. 맞네요. 자, 윌 스미스가 주연한 영화죠. 윌 스미스가. 거기 보면 거기도 신체 부착형이 나오죠. 센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아이로봇은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들을 이미 예견을 했어요. 언제? 아이로봇이 언제 만들어진 영화인지 아세요? 2004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가 지금을 가정에서 만들어